부동산 사부 시즌 2.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플렉스입니다. 시장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요. 거래도 별로 없고 매수자도 없고 매도자도 호가를 낮추지 않고. 네. 그래서 시장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데 지금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좀 여러 계세요. 속으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끓는다는 표현보다는 당장 이제 예를 들면 한 두 가지 정도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청약에서 중도금 60% 대출이 될 줄 알고 네, 당첨자가 됐는데 네. LTV랑 DTI가 40%로 묶이는 바람에 중도금을 20% 더 마련해야 되는 분들이 고민에 빠지셨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 물건 중에 이주비나 잔금을 승계받아서 잔금을 쳐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네. 이주비나 잔금 대출이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을 대출로 예상을 했는데 그 돈이 안 나오게 되니까 지금 고민에 빠지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계약을 지금 해약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문제는 뭐 중도금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해약도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약금 날리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네. 보니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 재건축을 투기 지역으로 묶어버렸으니까 네. 그 경우에는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분들의 불만이 그거죠. 아니 그러면은 대출을 그렇게 꽁꽁 묶어놨으면 내가 팔 수는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마저 막아놓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게 이제 그분들의 그 주장인 거고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1주택자는 되잖아. 다주택자는 집을 사지 말라고 했는데 왜 뭐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건데 네. 뭐 그런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중도금 잔금을 치르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갑갑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해결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부동산 사부 한 주간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 부동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파리 대책 여파 서울 아파트 가격 3주 연속 하락. 파리 대책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계속 연속 하락한다라는 소식을 앞으로도 당분간 전해드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달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4% 떨어졌고요. 서울 경우에 강남과 강북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강북권의 하락세가 더 가팔랐네요. 네, 강북권의 하락세가 가팔랐고요. 서울 전체로 보면 0.04% 하락을 했고요. 강남이 0.04, 강북이 0.03 하락했고요. 네. 인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폭이 좀 확대된 경향이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아무래도 서울이 꽉 묶였으니까 반사 효과 내지는 풍선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이 인천으로 몰리면서 그 인천 같은 경우하고 경기는 상승폭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상승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세 하락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풍선 효과가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깨지고 나면 대세 하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네네.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풍선 효과를 기대하게 되시죠.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해석이 그럼요. 되시겠네요. 남아있죠. 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NH투자, 하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작다. NH투자증권은 국내의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은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책 공조 차원 등에서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NH투자증권 측에서는 금리 인상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요새 하도 좀 부정적인 소식만 전해드리다 보니까 좀 네. 미안했는데 그나마 모처럼 좀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네. 하느니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작다는 내용이고요. 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참여정부가 출범했을 때 네. 5.23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그 한 13개월이 지나서 오히려 금리를 갖다가 낮췄고요. 다시 금리를 상승하는 데까지는 2년 정도가 걸렸다. 그러니까 그 참여정부 때도 처음부터 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규제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나오고 나서 금리가 상승하는 데는 약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니 네. 뭐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냐라는 뭐 시간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거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사실 뭐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면서 그냥 긍정적인 얘기로 끝을 내고 싶은데 네. 다음 도표를 보시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네.
지금 2005년 6월이 이 구간이니까요. 2003년이면은 네네. 이 정도 구간이 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고 여기가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그러니까 네. 당시에 한미의 기준금리 격차가 많이 컸기 때문에 네.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내릴 수 있는 여력까지도 있었던 거죠. 그 다음부터 미국에서 차분히 올리니까 2년 후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가 거의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네. 그 논리는 별로 제가 봤을 때 그 의미가 굉장히 약한 것 같고요. 네. 논리적인 뒷받침이 굉장히 약한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최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추가 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상황을 보고 올리겠다라고 발을 한 발 빼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숨통을 트일 여력이 있다, 생겼다. 뭐 이 정도 개념으로 이 기사를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참여정부랑 조금 다르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훨씬 더 꼼꼼하고 치밀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NH투자증권의 의견이니까 네. 뭐 여러 의견 중에 하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인플렉스님 이번에는요 15차 시공사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대우 프로지오 서밋의 광고를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자, 멋진 광고 잘 봤고요. 네. 대우에서 제공한 15차 설계도 전경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그림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어지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일반 아파트의 그 틀을 벗어나는데요. 네, 거의 미래형 아파트 개념이거든요. 뭐 이 정도의 도면을 저희가 설계도를 받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스카이 커뮤니티예요. 지하에서 헬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갑갑하거든요. 저는 신경 별로 안 쓰는 편입니다. 아, 저는 지하에서 그걸 못 참겠더라고요. 지하철도 잘 안 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스카이 커뮤니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서초 프로지오 서밋에서도 이런 스카이 네. 커뮤니티를 채택했잖아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15차를 대우건설이 수주하는 경우 대우건설에 모든 역량을 부어서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대우건설이 반포에서 새로운 시공사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로 나서는 모습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가계부채, 가계빚 1,400조, 임계치 넘어선 시한폭탄. 국내 가계가 짊어진 빚이 급증세를 이어가서 1,400조 원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그동안 내놓은 여러 차례의 대책도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데 실패한 상황이어서 효과는 미지수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7월 달까지 가계빚이 1,400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GDP가 1년에 1,637조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637조 분의 1,400조를 하면 대략 한 93%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많을수록 이 비율이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보시면은 뭐 선진국들이네요, 다. 네. 그리고 우리보다 적은 나라도 보시면 영국, 스웨덴 등의 선진국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일단 이런 식으로 잡고요. 이렇게 보면은 표만 보면은 뭐 선진국에 선진국들은 들어간 원래, 느낌이죠? 예, 같이 가계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건가? 근데 문제는 이게 좋은 비율이 아니라 보시면은 임계치라고 해서 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한 거잖아요. 네, 빚이 네. 많은 거니까. 그래서 그 임계치를 세계 연구기관은 75에서 85%를 주면 위험해라고 얘기를 경고를 하는 거고요. 아, 85가 넘어가면은 이게 한계를 그렇죠. 넘어섰다. 그러니까 연구기관마다 어떤 데는 75, 어떤 데는 85를 주는 거고요. 세계 경제 포럼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위험한 임계치 수준을 75%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 75%가 넘어가는 것들은 다 위험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든든한 선진국들이 그러면 위험하다라고 볼 수. 그렇죠. 이제 어떤 우리 뜻으로 괜찮은 보시면 거 아닐까요? 되냐면 예. 지금 이 나라들은요 보시면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나라보다는 다들 월등히 앞서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빚을 많이 줘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뭐 조금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가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가계 빚을 많이 져서
어떤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하면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 보장 제도가 없다라는 점에서 사실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네요. 다 세금도 높고 많이 내는 만큼 사회보장망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빚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이 나라들은 다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탑 10에 한국만 뜬금없이 끼어 있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근데 많이 발전한 거 아니었나요? 아, 예전보다야 그렇지만 그래도 네, 사회복지를 생각하면 사실 여기에 낄 레벨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상승폭을 보면요. 네. 2012년도에 17위에서 2016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3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1등이 노르웨이로 한 6.3포인트, 네. 그리고 중국이 다음으로 5.6포인트,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4.7포인트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이미 위험한 상태까지 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결국은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나는 거고 네. 전체적으로 경제가 돈이 안 도는 그런 돈맥경화 형상에 지금 처해 있게 된 거죠. 이와 연관된 기사인데요. 네.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현재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와 연관된 기사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아, 네. 신DTI로 복수 주택담보대출 막는다라는 기사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신DTI, 즉 총부채 상환 비율이 생각보다 강력한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즉 주담대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뿐만 아니라 모든 원리금을 반영해 DTI를 산정하는 방안이 도입될 거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차주의 DTI 비율이 크게 높아져서 사실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정부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고요. 예, 지금 현행의 DTI에서 신 DTI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내용을 보시면은 기존의 DTI는 이미 받은 대출은 그 이자만 계산을 했어요. 네. 그런데 새로운 신 DTI는 기존에 받은 대출을 갖다가 이자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 다 합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전체를 합산한다는 면에서 보면 DSR이랑 비슷한데 그것도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네. DSR은 모든 부채, 예를 들면 상가 대출이라든가 뭐 자동차 할부 이런 대출을 총망라하는 것인 반면에 마이너스 통장도 그렇죠, 포함되죠. 그렇죠. 네네. 신 DTI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두 개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네. 두 번째로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요. 신 DTI 같은 경우는 미래소득의 자산평가를 반영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래소득이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미래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대출에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 유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에 있어서 일시적인 소득은 감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왜 소득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작년도 평균을 그 금액을 다 버는 게 아니라 네. 일시적인 소득은 감액을 시키니까 역시 대출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적용 범위를 수도권 및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전국으로 지금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향후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값 크게 안 떨어질 듯 무주택자 내 집 마련 노려라. 의외인 기사인데요. 역시 또 긍정적인 기사 오늘 두 개나 보여드리네요. 노력하시네요, 주사님. 네. 네. 실수요자는 지금 같은 조정기에 내 집 마련 노려라 라는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다주택자는 비핵심 지역 부동산부터 처분하라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인 8.2 대책 이후 증권가에서는 부동산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일명 부자랄 3인방으로 불리는 세 분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네. 최상욱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많아지면 그 세금은 결국 세입자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네. 세입자 전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결국은 강남 불패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에 나서라는 뜻이고요. 이상우 수석연구원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무주택 상태로 사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역시 지금 같은 경우 필요하면 바로 구입해라. 더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필요하면 바로 구입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건 일리가 있는 것 또 같습니다. 홍춘욱 투자전략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봐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세가 그냥 진정된 수준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있으니 이분 같은 경우도 역시 무주택자인 경우 오히려 이 기회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노리고 그리고 평수를 넓히고 싶다면 지금 갈아탈 기회다. 이렇게 지금 세 분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포인플렉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주택 같은 경우에 저는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팔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네, 세 거예요? 분은 지금 시장을 다 긍정적으로 보시고 예.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실거주자라면 무조건 매수해라. 지금 이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한 가지 언뜻 생각드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진료는 누구한테 해야 되나요? 의사, 약은요? 약사? 예. 그런데 저는 왜 부동산을 증권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기사가 나와야 되는지 그게 가장 좀 의문이었어요. 뭐 통계와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경제라는 측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면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고치는 일은 의사와 약사가 같지만 아주 미미하게 들어가면 각자의 전문 영역이란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동산도 경제적인 영역에서 전체 통계를 보는 거는 뭐 비슷하게 볼 수가 있지만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수요와 공급, 지역적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내용이 세분화되거나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증권해 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뭐 부동산계 증권 전문가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세요 마세요 라고 하는 것과 네. 저는 뭐 그닥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가요? 또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주변에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말을 따라갖고서는 투자에 성공한 케이스는 또 딱히 본 적이 없네요. 저도 주식 투자를 한 3년 해봤지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네. 한 번도 매도 의견을 내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매수 의견만 있었지 그렇죠. 매도 의견을 내는 것을 본 적은 없거든요. 물론 이분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단지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